아우 졸려. 자,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 마지막 낭독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 설득을 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소제목 사방 원인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부터 쭉 한번 한 30분 정도 읽고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 책이 여전히 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만 읽을 것 같습니다. 서제목 사망 원인 불확실성. 본문.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설득의 무기는 특정 상황에서 유난히 영향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무기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면 자신이 어떤 상황일 때 그런 영향력에 가장 취약한지 알아야 한다. 시카고 종교 집단을 보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의 선교 열정에 불을 지핀 것은 자신의 신념이 흔들린다는 느낌이었다. 대체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상황이 애매모호할 때, 불확실성이 지배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확률이 높다. 이때 오히려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부분은 군중심리. 그리고 저도 평균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군중심리에 휩싸이죠. 저도 뭐 특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보크야.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특히 다른 사람을 따라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아차려 억만장자가 된 인물이 있다. 실반 골드먼은 1934년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손에 들고 있는 장바구니가 가득 차면 쇼핑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쇼핑 카트를 고안했는데 처음에는 접의자에 바퀴를 달고 무거운 금속 바구니를 장착한 형태였다. 이거 되게 진짜 좋은 발견이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괴상한 모양새의 손님들은 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상당량의 카트를 제작해 상점 한가운데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배치하고 사용법과 이점을 설명하는 간판까지 세워놓았는데도 말이다. 약간 세그웨이 같은 느낌인데? 실망감에 빠져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골드만은 고객들의 불안을 줄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다. 바로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활용한 방법이었다. 음. 그는 사람을 몇 명 고용해 매장에서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하게 했다. 그러자 고객들이 곧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카트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무려 4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축적한 거부가 됐다. 진짜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였고 그런데 세그웨이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하지 않았던 거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요소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게 과연 무엇일지는 모르겠어. 나는 세그웨이 하긴 나는 전기 킥보드도 한번 타보고 아닌 것 같다고 흥미 떨어져서 안 탔으니까. 여튼 카트를 제작한 사람이 실반 골드먼이었구나.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관가하기 쉽다.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사회적 증거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상황 판단을 위해 서로의 행동을 관찰하다 보면 다원적 무지라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원적 무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왜 국가적 수치라고 할 만한 황당한 사건, 즉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고도 도움이 간절한 희생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사건들이 그토록 자주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언론, 정치, 과학 분야에서 가장 맹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노비스 사건은 처음에는 뉴욕시 퀸즈구에서 벌어진 평범한 살인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20대 여성이 늦은 밤 퇴근에 귀가하던 중 거리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살인사건은 절대 가볍게 다룰 사건이 아니지만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뉴욕타임스 사회면에 토막 기사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1964년 3월에 제노비스의 주검과 함께 사장됐을 이 기사가 우연한 실수로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고까지 표현을 하냐.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뉴욕타임즈 뉴욕 지역 담당 편집자인 로젠탈이 우연히 뉴욕시 경찰국장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됐다. 로젠탈은 국장에게 퀸즈에서 벌어진 다른 살인사건에 대해 물었는데 국장은 로젠탈이 제노비스 사건에 대해 묻고 있다고 착각하고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국장은 자신을 비롯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근데 이거를 아니야, 경찰국장이랑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지. 애초에 왜 털어놓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연찮게 사실을 털어놓은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보자면 캐서린 제노비스는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일격에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제노비스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 비명을 지르면서 공개적으로 살해됐다. 범인은 3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노비스를 따라다니며 세 차례나 공격한 끝에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기가 막히게도 38명이나 되는 이웃들이 안전한 집 안에서 이 광경을 전부 목격하고도 경찰서에 전화 한 통 걸지 않았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치고 나가야 한다고요, 저는. 정말 부들부들거리게 되는 사건이었네요. 퓰리처상을 수상한 노련한 언론인 로젠탈은 바로 특종을 잡았다고 직감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기자를 불러 제노비스 사건의 목격자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일주일 후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린 장문의 기사는 온갖 논쟁과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첫 문단만 봐도 기사의 전체적인 논조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자, 기사를 읽어보자면 38명이나 되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퀸즈구의 모범 시민들은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인마가 한 여자를 따라다니며 세 차례나 칼로 난자하는 모습을 구경만 했다. 범인은 이 집 저 집 침실 조명이 켜지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겁을 먹고 2번이나 달아났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여자는 방치돼 있었고 범인은 2번 다 재공격을 시도했다.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에 연락을 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목격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제노비스가 사망한 후였다. 오늘로 사건 발생 후 2주가 흘렀다. 그러나 살인사건 수사 경력 25년차 베테랑인 퀸즈구 형사과장 프레더릭 루센 경감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살인사건을 다뤄봤지만 제노비스 사건만큼 당혹스러운 사건은 처음이라고 한다. 살인사건 자체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 사건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구 자체가 굉장히 치안이 안 좋은 곳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 구에
시민들이 원래는 준법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다고 서문에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 기본적으로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그 군중 심리라는 거겠죠. 사람들의 반응도 대부분 루센 경감과 마찬가지로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다. 처음엔 경찰, 언론, 대중 할 것 없이 모두 끔찍한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곧 당혹감이 찾아왔다. 38명이나 되는 선량한 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목격자들도 당혹스러워했다. 모르겠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먹였지만 모두 신빙성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 두려웠다거나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그런 이유들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익명으로 경찰서에 전화 한 통만 걸었다면 보복의 위협이나 귀찮은 일 없이 제노비스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 말로는 목격자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틀림없이 자신도 깨닫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근데 이거 정말 두려워서 그리고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신빙성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뭐 준법 정신이 투철한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실제 진짜 자기 심리는 이럴 수도 있죠. 좋은 기사를 쓰려면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다. 따라서 뉴욕타임즈는 물론이고 후속 기사를 내야 하는 신문, 텔레비전, 잡지 등 다른 매체에도 당장 떠오르는 유일한 이유를 대대적으로 내세웠다. 목격자들이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지만 굳이 귀찮게 끼어들 만큼 남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졸지에 미국인 전체가 냉담하고 이기적인 국민이 됐다. 현대인, 특히 도시인의 팍팍한 삶이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만들어 주변 사람의 고통 따위는 냉정하게 외면하는 인정머리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다. 이런 해석을 지지라도 하듯이 현대인의 무관심과 관련한 각종 사건들이 속속 보도되기 시작했다. 언론에 대고 모른다는 말은 죽기보다 하기 싫어하는 책상머리 사회평론가들도 이 해석을 적극 지지했다. 제노비스 사건은 사회적 의미가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무관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쨌든 뉴욕타임스가 특정 보도 때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따온 것이었다. 혹자는 텔레비전의 폭력성을, 혹자는 억압된 공격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화와 그로 인한 개인 소외 현상이 불러일으킨 비인간화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처음 특종임을 직감했고 사건을 주제로도 책도 한 권 집필한 언론인 로젠탈조차 도시 생활에서 비롯된 무관심 이론에 동의를 표했다. 제노비스가 살해되는 동안 38명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목격자들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무관심은 대도시 생활의 끔찍한 폐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무시해야만 그나마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웃의 무관심한 태도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조건 반사와 같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이 기사는 1964년에 집필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로젠탈의 책 외에 수많은 신문, 잡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오프 브로드웨이 연극에서도 제노비스 사건을 다루는 등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자 뉴욕 출신의 사회심리학자 빕 라타네와 존 달리,
보니까 이 사건에 직업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두 사람은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사건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는 중 제노비스 사건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 즉 목격자가 38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관련 기사들은 하나같이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건 현장을 목격했으며 그런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라타네와 달리는 목격자가 많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아무도 돕지 않았을 거라고 봤다. 결국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주변에 목격자가 너무 많을 때는 두 가지 이유로 남을 돕지 않을 확률이 높다. 첫 번째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주변에 도울 사람이 많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줄어든다. 누군가는 도와주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 누군가 벌써 했을지도 모르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두들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또는 벌써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 아무도 돕지 않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내가 위험에 처했는데 군중 속에 있을 때 정말 도움을 얻으려면은 빨간 옷 입은 모자 쓴 아저씨 이렇게 지목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 지목을 당해야 이제 딱 그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이 되니까 나에게 책임감이 심어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막 살판도 아닌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날까 싶고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되새기다 보면 제가 극한의 위기에 처했을 적에 번뜩하고 기억이 살아오겠죠. 이거랑 비슷한 이유로 뭔가 치안에게 당했을 적에 어, 나를 이제 각인시키는 놀라는 표정이나 화들짝거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나 이러는 게 아니라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딱 아저씨를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시켜야 한다. 라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으로 좀 더 흥미로운데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다원적 무지 효과와 관련이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응급 상황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골목에 누워있는 남자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일까? 아니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일 뿐일까? 옆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 강도라도 든 것일까? 아니면 부부싸움이 격해진 것일까? 강도라면 경찰에 신고해야겠지만 평범한 부부싸움이라면 괜히 끼어들었다 망신만 당할 것이다. 과연 어떤 상황일까?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서 단서를 얻는 것이다. 다른 목격자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위급 상황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 혹시 몰라요. 그렇게 문을 열고 창문을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아니야, 창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당장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잖아요. 나는 감지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럴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혹은 뭐 아주 이해를 해보려면 이 음, 어, 두 번째 이유에 끼워 맞춰서 이해를 해보자 한다면 불을 켜고 커튼을 걷어 올리고 이제 창문을 여는 사이에 그 피해자와 범죄자가 멀리 달아나 있었다. 저기 어딘가 내 시야에서 벗어난 어딘가로 가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감지가 되죠. 뉘앙스라는 게 보이는 게 사람인데
여튼 책을 그대로 읽어나가 보자면, 그러나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점은 그 목격자들 역시 사회적 증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타인에게는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모두들 주변을 슬쩍슬쩍 훔쳐보고 은밀히 찾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로서로 별일이 아니라는 듯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모습만 본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따라 위급 상황일지라도 위급 상황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라타네와 달리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으니 틀림없이 별일 아닐 거라고 판단해버리는 다원적 무지 상황이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침착한 반응에 영향받지 않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독립적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위급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말 이렇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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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적 무지 상황에 빠지는 거 너무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딱은 아니네. 21분인데 이후부터는 이제 과학적 접근부터 이 라타네와 달리의 추론이 보여주는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까지 하는 부분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 날 때 낭독하지 않고 눈으로 읽어내려가면은 금방 읽어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딱 한 반 정도 읽었거든요, 이 책을. 여기까지 읽으면 딱 반 정도 읽은 건데, 딱 곱씹으면서 뭔가 읽어내려갈 만한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한번 스스로 이거는 읽어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방송에서 좀 읽어가기 좋을 책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정을 해보도록 하고, 낭독은 설득의 심리학의 낭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다려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짓고 싶어서 예고편에 이어 본편으로 인사드리옵니다. 감사했어요.